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섬뜩한 데자비를 선사합니다. 1989년 12월 29일 도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거품이 꺼지고 시작된 잃어버린 30년은 일본 사회 전체를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한 번 꺾인 성장 동력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우리는 바다 건너 일본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궤적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풍경은 30년 전 도쿄와 얼마나 다를까요?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보내는 시그널이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데이터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고 경고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하고 가파른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속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일본이 버블 붕괴 당시 겪었던 부채 문제보다 우리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자부하며 쌓아 올린 고도 성장의 신화가 이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붕괴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를 기억합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던 그해 겨울의 공포는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위기는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1997년의 위기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우리 몸 안에서부터 서서히 활력을 갉아먹는 만성 질환이자 암과 같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물가는 오르지 않고 성장은 멈추며 자산 시장은 활력을 잃어가는 조용한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가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익어가듯 한국 경제는 지금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비관론을 배제하고 오직 냉정한 데이터와 팩트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려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고된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위기는 결코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평온함 속에 숨어 있는 데이터들이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고 있는 시그널들을 해부해보면 1990년대 초반 일본이 버블 붕괴 직전에 보여주었던 패턴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위험한 각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의 추락입니다. 한때 10%를 넘나들던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서 겪었던 성장률 정체와 정확히 오버랩되는 현상입니다. 경제가 늙어버려 더 이상 스스로 성장할 동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속도의 인구 절벽입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었던 과정을 우리는 압축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라는 수치는 일본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소멸 수준의 재앙적 데이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돈을 벌어 소비할 주체는 사라지고 은퇴한 고령층을 부양해야 할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본은 그나마 탄탄한 내수 시장과 막대한 해외 자산을 통해 30년을 버텼지만 수출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한국에게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붕괴는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뇌관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가 주로 기업과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2025년 대한민국의 뇌관은 가계에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는 한국 경제의 소비 여력을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바로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부동산의 자산의 70% 이상이 쏠려 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곧바로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 전선에도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했습니다. 대중 무역 수지의 적자 고착화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반도체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한국 경제의 민낯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생산, 소비, 수출이라는 경제의 3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현상.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징후들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시스템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붕괴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입니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이자 현재 한국 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하지만 파괴적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개인과 기업이 가진 자산의 가치는 줄어들지만 갚아야 할 부채의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순식간에 자산보다 빚이 많은 깡통 상태가 되면 경제 주체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지갑을 닫고 빚을 갚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개인이 빚을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 축소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가계의 소득을 더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일본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고 은행으로만 회수되는 유동성 함정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정확히 이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뇌관인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빌린 브릿지론과 봄피디 대출이 미분양 사태로 인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곧바로 신용경색, 시레디트 크런치를 불러옵니다. 은행들은 돈을 떼일까 두려워 기업들에게 대출을 회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건실한 기업마저 흑자 부도를 맞는 도미노 파산이 현실화됩니다. 이때 경제의 혈관인 채권 시장은 마비됩니다. 기업의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회사채 스프레드 시레디트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CDS 프리미엄이 치솟으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마저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실물 경제의 침체가 금융 부실을 부르고, 금융 부실이 다시 실물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97년에 겪었고 2008년 미국이 겪었으며 지금 우리가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경제 충격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시스템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 균열이 믿음이라는 댐을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 우리는 바다 건너 타국이 겪었던 붕괴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는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왔지만 그 본질에는 공통된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남유럽 재정 위기의 진앙지였던 그리스의 사례를 봅시다. 과도한 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 그리고 분식 회계로 감추어진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가는 파산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현재 한국은 그리스만큼 재정이 파탄난 상태는 아니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면에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위험합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한다는 것은 언제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자본 유출의 트리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화폐 가치의 상실이 가져오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포퓰리즘 정책 남발과 산업 경쟁력 약화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자국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들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환율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순간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한 수입발 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순식간에 잠식할 수 있습니다. 1,4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비교 대상은 1997년의 대한민국 자신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위기의 주범은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확장한 대기업과 은행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재정은 건전했고 가계는 빚이 거의 없었기에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희생과 공적 자금 투입으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가계가 최후의 보루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2025년의 위기는 다릅니다.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바로 가계와 정부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받아줄
완충지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빚을 갚아줘야 할 주체가 빚쟁이가 되어버린 상황. 이것이 1997년과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그리고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는 일본형 장기 침체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동시에 남미형 외환 위기의 뇌관까지 안고 있는 복합 위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막대한 해외 순자산과 내수 시장 덕분에 엔화 가치를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이 일본보다 약한 한국이 일본식 버블 붕괴를 맞는다면 그 충격은 일본이 겪었던 서서히 식어가는 고통이 아니라 훨씬 더 격렬하고 파괴적인 급성 쇼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중진국의 함정 혹은 그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지표가 붉은색으로 물들 때 그 충격파는 차가운 숫자를 넘어 우리네 삶의 현장을 잔혹하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GDP 성장률이 몇 % 하락한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월급 통장의 가치가 줄어들고 내가 사는 집의 자산 가치가 증발하며 내 이웃의 가게가 문을 닫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장 뼈아픈 타격은 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라 불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채용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습니다. 청년들은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줄입니다. 이는 결국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의 절망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미래 동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완성합니다. 자산시장의 빙하기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은 곧 가계의 파산과 직결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노후의 전부인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자산 가치 하락은 생존의 위협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 wealth effect가 경제를 돌렸지만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며 지갑을 닫는 영리, 자산 효과가 내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들은 고금리의 파도 속에서 원리금을 갚느라 삶의 질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절벽을 넘어 지역 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비중이 유독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 내수 침체는 골목 상권의 괴멸을 불러옵니다. 거리마다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들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불경기의 신호가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비석과도 같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그리고 이자 비용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 뇌관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의 양극화, 즉 K자형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헐값에 나온 자산을 사들이며 부를 증식하지만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걷어차진 사회,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경제, 이것이 잃어버린 30년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들이우는 가장 어두운 현실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경제의 운전대를 잡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뇌는 깊어만 갑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딜레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처방이라면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과감하게 올려야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쫓아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화약궤 불이 붙을까 두렵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 폭등과 물가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는 뚜렷한 카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손발이 묶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등 세금이 거치지 않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고가는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것은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현재 당국의 대응이 과감한 환부 도려내기보다는 진통제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 정부는 만기 연장과 보증 지원을 통해 위기의 폭발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연착륙 전략이지만,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당시 부실 기업을 즉시 정리하지 않고 금융 지원으로 연명시켰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넘쳐나며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주저하고 부실을 덮는 데 급급한다면 이는 결국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아 온몸으로 독이 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고통 없는 구조 조정은 없으며 수술을 미룰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파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튼튼한 구명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한 지금, 우리가 과거 30년간 믿어왔던 성공 방정식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믿음은 자산 축소와 인구 감소의 시대에는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생존 전략, 그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deleveraging, 즉 부채 축소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향수에 저저 고금리가 일시적일 것이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당신의 미래 소득을 저당 잡는 족쇄이자 위기 시 가장 먼저 당신을 무너뜨릴 뇌관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생존의 제1조건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의 국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자산은 90% 이상이 국내 부동산과 원화, 예금에 묶여있는 극단적인 홈 바이어스 상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원화 가치의 하락과 한국 경제의 비중 축소는 거스를 수 없는 장기적 추세입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자산이나 미국 채권 혹은 전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시나리오에서 내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위기의 순간 달러는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은 부동산도 주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현금 창출 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불로소득이 사라지는 시기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가치가 재평가받게 됩니다.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지금,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파이어족의 꿈보다는 평생 현역의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나 회사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각자 도생의 시대, 냉철한 현실 인식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만이 긴 겨울을 버티게 할 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은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뼈저린 진리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와 팩트라는 냉정한 거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지표들은 하나같이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 임계점을 넘은 가계부채, 그리고 역동성을 잃어가는 산업구조는 우리가 일본이 걸어갔던 잃어버린 30년의 입구에 혹은 그보다 더 가파른 내리막길 위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일본은 거품이 터진 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예고된 미래는 확정된 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선행 학습 모델을 보여준 것은 그들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타산지석 삼아 다른 길을 개척하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1997년 국가 부도의 날에도 장롱 속의 금을 꺼내며 다시 일어선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과거처럼 더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 개혁 없이는 연명 치료만 거듭하다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한 쇠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셈법에 밀려 수십 년간 미뤄왔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지금 당장 단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빚더미 위에 세워진 폐허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26년, 2027년, 앞으로의 3년이 향후 대한민국의 30년, 아니 100년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서 이대로 안주하며 익어갈 것인가, 아니면 살을 댄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솥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정부나 특정 엘리트의 몫이 아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낡고 병든 시스템을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먼 훗날 역사는 202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눈앞의 고통이 두려워 변화를 거부하다 침몰한 마지막 호황세대로 기억될지, 아니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구조적 병폐를 끊어내고 제2의 도약을 만들어낸 위대한 반전의 세대로 기록될지, 패는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들 하지만 깨어 있어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새벽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림자는 짙고 어둡지만 그 그림자를 걷어낼 빛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잃어버린 30년의 그림자, 한국 경제는 일본을 따라가는가 편을 마칩니다.